안녕하세요. 책을 삼킨 TV의 하성란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과학으로도 알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을 읽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작가의 의식의 흐름이랄까요? 그의 생각과 기억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작가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젊음의 문화가 공존하는 홍대 앞 거리 한복판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저마다의 개성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궁금해집니다. 저기 우월한 기럭지에 예사롭지 않은 헤어스타일을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한눈에도 예술가의 필이 전해지는 그는 정영문 작가입니다. 매번 문학적 관습을 깨는 시도로 한 단계 진화하는 소설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 정영문. 기괴한 상상력과 특유의 냉소적인 개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그가 또 한 권의 소설로 낯선 문학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책, 바셀린 붓다입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소설의 제목처럼 소설은 어떤 주제나 스토리로 소개할 수 없는 기이한 소설인데요. 작가가 한 작품을 쓰게 되는 과정이자 작가의 정신적 유랑기이기도 하며 동시에 초현실적인 작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스토리와 전개로 읽기에 특별한 묘미를 가득 담은 책 바셀린 붓다는 시작과 끝이 모호한 긴 사유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마침표보다는 쉼표가 많은 것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소설 중간중간에 나오는 각종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와 작가 특유의 냉소가 잘 어울려 독자로 하여금 독특한 체험을 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머릿속의 생각과 이미지를 쫓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 책을 읽어나간다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매 작품마다 서사 위주의 소설 관습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문학의 세계를 선보이려는 고집스러운 작가 정영문. 그를 만나봅니다. 소설가 정영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발음하기 힘든데요. 제가 선배라고만 부르다가 하니까 힘든군요. 네. UC 버클리 작가 체류 프로그램에서 돌아오신 지 이제 2주 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어떠셨나요? 일단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 작가에게 뭐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 그 작가가 최대한 그곳에 머물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작가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특별히 하고 싶었던 건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주로 산책하기 되게 좋은 도시여서 산책 많이 하고 하면서 가급적 뭘 하지 않고 좀 몇 달간 좀 푹 쉬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마음처럼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의도치 않게 또 샌프란시스코 체력이라고 할까?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표류기에 더 가깝게 여겨지는 그런 약간 소설 같은 그런 거를 좀 썼고 지금 이제 조금씩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문 씨가 안 계시는 동안에 정영문 씨의 책 장편소설 바셀린 붓다가 나왔습니다. 네. 바셀린 붓다 안에서는 여행을 아주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있는데요. 예. 네, 이번 여행은
방금 전 말씀을 들으니까 편안하고 예, 좋았던 인상으로 남는데요. 이번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여행은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라는 이제 도시에서 네. 몇 달간 집을 얻어서 이제 체류를 하면서 실제로 그곳에 이제 사는 현지인들처럼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서 그래서 여행이라는 느낌이 사실상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처럼 작업실에처럼 예. 또 다른 작업을 하실 수 예. 있지 않았나 예.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정명무 씨는 소설뿐만 아니라 예, 번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 몰랐어요. 번역을 하신 게 벌써 50권이 넘는다고요? 예, 네. 벌써 그렇게 됐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빼미족 아니세요? 주로 밤에 작업을 하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좀 그런 편이었는데 요즘 많이 이제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네.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바셀린 붓다라는 제목이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곰곰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첫 도입부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 자신의 방으로 침입하려는 한 도둑을 밀쳐내는 나의 어떤 의식의 흐름이랄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읽는 내내 어쩔 수 없이 작가를 떠올리게 되고 이것은 어쩌면 작가의 정신적 유량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예. 하게 됐습니다. 제목에 담긴 소설의 어떤 의미랄까요? 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소설 같은 경우 이전에 이제 한 10권 가량의 이제 소설을 냈는데 이 소설에서 좀 이전에 쓴 글들을 좀 어떤 종합한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소설을 한번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바셀린 붓다라는 이 장편 소설인데 여기에는 이제 제가 그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어떤 제 글의 어떤 기원이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탐구도 담겨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10몇 년 동안 이렇게 소설 쓰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그리고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전에 쓴 글들의 어떤 많은 것들이 이 지금 바셀린 붓다라는 책 속에 좀 다 담겨 있는 그런 글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제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은 그 예전에 그 소설들은 처음에 제목이 이제 먼저 뭐 떠오른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그 떠오른 제목이 이후에 어떤 전개될 소설들을 이렇게 소설의 전개를 좀 하여간 물꼬를 터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한 적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중간에 이제 소설을 중간 정도 썼을 때는 이제 대부분 제목이 떠올랐는데 이번 소설 같은 경우는 소설 끝내고도 제목이 마땅한 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셀린이라는 그 약으로 쓰이는 이제 물질하고 붓다라는 여기서 붓다는 이제 붓이라는 의미도 되고 무슨 액체를 붓다라는 네. 이중적인 의미로 이제 쓰였는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제 그 이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결합하기 힘든 그런 두 가지인데 하여간 이 소설 자체가 뭐라고 규정짓기 어렵고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하고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그래서 결국에 제목을 짓기 위해서 이 어떤 이 소설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셀린으로 이제 차오르는 네. 방에 붓다가 앉아 있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제 바셀린처럼 이렇게 녹아내리는 약간 이 제목을 위해서 미술 설치 작품의 제목 같기도 한 그래서 좀 약간 이전에 이제 제목을 이렇게 찾아왔던 그런 방식과는 좀 다르게 좀 해서 그 제목을 이제 찾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제목을 생각해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소설 속에다가 이 제목이 들어가는 그런 식의 이제 에피소드를 넣기도 했죠. 아, 네. 그러신 거군요. 네.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 리뷰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야기 방식을 읽는 색다른 재미가 있다. 의식의 흐름을 좇는 부조리의 미학이 있다. 누군가의 글쓰기를 엿보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요. 자신의 소설을 한 줄로 이렇게 리뷰를 쓰신다면 어떤 말로 쓰시겠는지요? 소설 속에서 완전하게 길을 잃는 소설. 아, 네. 바셀린의 이미지인 거죠? 실제로 이 소설 속에 이제 그런 식의 이 화자가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자신이 이제 어떤 그 글 속에서 마치 이제 어떤 그 길을 잃게 되는 어떤 숲처럼 길의 글의 숲 속에서 이제 완전히 길을 잃게 돼서 더 이상 어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글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소설을 이제 처음에 생각했었죠. 네. 1996년 데뷔작이 검은 이야기 사슬이었죠. 네. 네. 그렇다면 사슬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처음과 끝이 차례대로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와는 이 바셀린 붓다는 또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네. 사설의 그 검은 이야기 사설을 쓸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그 이제 다루는 어떤 글로서 다루는 어떤 세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글을 쓰면 쓸수록 더욱더 그 이전에 알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점점 더 알 수 없는 것들이 돼가고 물론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이제 글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 갈수록 이제 제가 가장 어떤 삶에서 예민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요소랄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삶 자체의 어쩌면 가장 이제 핵심에 있는 어떤 혼란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바셀린 붓다에서도 그런 어떤 그 삶을 생각했을 때 그런 저한테는 가장 그 크게 다가오는 어떤 혼란이라는 요소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담으려고 했고요. 네. 지금 드릴 질문은 어쩌면 소설의 제목이 다 함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뭔가를 향한 고정된 시선, 또 기억과 생각들이 서로 뒤섞이는 어떤 이야기임을 책 속에서 밝히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왜 이 소설을 쓰게 되었을까? 저는 어렴풋이 이제 짐작이 갑니다만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하여간 이전에 쓴 소설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글을 쓰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그런 어떤 과정을 좀 다시 소급해서 어떤 그 하여간 제 글쓰기 어떤 기원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던 그래서 실제로 이 소설의 그런 물론 이제 이 소설의 그 사실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허구이고 이제 제가 지어낸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들은 또 사실이거나 아니면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소설의 이제 앞부분에 그런 어떤 뭔가의 기원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그 화자가 이제 프랑스에서 체류하면서 보낸 이제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 실제로 제가 그
1990 그때가 몇 년 전인지 데뷔 기억이 안 나. 전이셨어요? 데뷔하기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96년. 93년. 네, 그 네. 정도. 거의 그쪽을- 1년 가까이를 이제 네, 그쪽에서 생활을 네. 하셨었죠. 네, 네. 거의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이제 생활했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 그 전까지 이제 정말 그 앞으로 인생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하여간 상당히 지금 생각하기에 이제 굉장히 좀 특별했던 그런 어떤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은 그런 어떤 자유로운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 하여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이끌리게 됐고, 그러고서 이제 작가의 길로 돌아섰던. 그래서 이 새 소설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제가 글쓰기라는 조금은 특이하고 이상할 수도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서는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을 다시 이제 추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제가 쓴 글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해하다는 독자들의 이야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반면 실험적이기도 하면서도 또 관념적이라는 평가도 받잖아요. 난해하다는 이제 그런 평들을 많이 받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억울한 측면도 있고 네. 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는데, 먼저 수긍이 가는 측면은 이제 일단 그 한국의 독자들이 기존에 너무 전통적인 그런 인습적인 소설 외의 작품들에 대해서 노출될 기회가 좀 적어서 생소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데 그 매번 책이 나올 때마다 이제 가장 그 신문 보면 기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이제 난해한 소설이라고, 그렇게 이제 마치 못을 박듯이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난해한 소설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런 어떤 좀 독법을 달리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쩌면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식의 글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좀 더 익숙한 소설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안 하시는 거죠? 일단은 그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그 잠재적인 혹은 가상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글이 어떻게 수용될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그 고민들을 어떤 글을 쓰는 상태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좀 차단했던. 그런데 어쩌면 이제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글이 아니라 결국은 저 자신을 위한 글을 쓰기에 어쩌면 이제 계속해서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난해하다면 난해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읽히지 않는 그런 글을 쓰는 게 사실은 쓰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인간의 어떤 정신에는 그 일종의
고도의 어떤 유의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끈질긴 욕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약간 그것을 이제 가장 잘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이제 어쩌면 글쓰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그러니까 유의에 대한 어떤 욕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이제 발견하고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참으면서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네. 바셀린 붓다는 줄거리를 요약할 수 없을 만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억 또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념적인 생각이 막힐 때는 구체적인 사물을 동원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소설을 이루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 화자의 생각들인데 사실상 이제 여행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그런데 행위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 이제 이 화자의 생각들이 가장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소설인데 그런데 생각이라는 건 뭔가에 대한 생각은 그게 이제 어떤 좀 더 관념적이고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일수록 조금 생각하다 보면은 더 이상 생각이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지점에 금방 이제 이르게 되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무슨 생각의 어떤 공백 상태와 같이 그렇게 더 이상 어떤 생각을 전개시킬 수 없는 그런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금방 찾아오는데 그럴 때 이건 제가 이제 잘 이제 어떤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럴 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물들 혹은 세상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어떤 뭐 동물들 그런 존재들을 이제 출현시키게 되면은 그 존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혀 있던 어떤 생각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는 관념적인 생각이 가로막힐 때면 구체적인 사물을 동원하는 버릇이 있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어쩌면 운이 좋으면 그 후 자신에게 좀 더 어울리는 곳인 바다에 이르러 진짜 돌고래들 사이에서 돌고래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떠다니게 될 돌고래 튜브에 대한, 그리고 나의 삶의 한 시기에 대한 정중한 작별 인사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기사를 통해 케어 앵무새가 녹색빛이 감도는 깃을 갖고 있고, 보통 앵무새보다 큰 데다 음식물을 얻기 위해 어떤 순서대로 물체를 밀거나 당길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뛰어나고 호기심도 많으며,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 잠시 쉬면서 아무데나 벗어놓아둔 옷가지 등을 뒤져 주머니 속에 든 물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거나 아예 옷가지를 물고 날아가 버리는 새로, 주로 풀을 뜯고 있는 양의 등에 내려앉은 뒤 부리와 발톱을 이용해 양의 몸통을 파고들어 콩팥을 떼어내 먹음으로써 양들을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잔인한 식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게 됐지만, 나의 상상 속에서 그것들은 앵무새에게 자신의 콩팥이 뜯겨나가는 상황에서도 조용히 풀을 뜯고 있다. 그것은 양들이 느끼는 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쉽게 채워지거나 달래지지 않는 허기를 채우거나 달래기 위해 끝없이 풀을 뜯는 양들이 일생 동안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바로 허기이고, 허기를 끝없이 느끼는 것이 그들의 숙명일 것이다. 어쩌면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한 작품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책 속에서도 초현실주의가 문학의 중요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흔히 잘못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그 현실이라는 게 있고, 너무나 이제 엄연한 현실이죠. 그리고 엄연하지 않은, 그리고 이 엄연한 현실의 바깥에 있는 어떤 초현실을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초현실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그 관계하고 있고 섬에 들어 있는 그런, 가령 누구나가 다 꿈을 꾸지 않습니까? 네. 네, 꿈의 장면들은 상당히 초현실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물론 이제 뭐 꿈 이제 자체를 그런 식으로 허황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치부해서 이제 더 이상 꿈에 대해 생각지 않으면은 그거는 꿈이 이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또 어떤 그 한 개인이 꾸는 인상적인 꿈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꿈을 통해 가지고 그 자신의 어떤 상태라고 그럴까, 자신이 원하는 바, 욕망하는 바,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들여다볼 수 있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삶에서 이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초현실주의적인 요소는 뭐 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외에도 실제로 이 현실 속에서 그 초현실주의의 어떤 가장 큰 뭐 힘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어떤 그런 일상적인 어떤 그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같은 거, 그런 거에 이제 균열을 내서 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이 현실 속에 있는 어떤 세계를 좀 다른 차원의 그 세계를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어떤 시선을 통해서 세계를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네. 소설 속 주인공은 연애하기가 참 힘든 인물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입으로 달짝지근한 글은 더욱 못 쓰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소설 속 인물이 어떤가요? 정영무 씨와 많이 흡사한가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네. 네. 그 뭐 다양한 이제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인물들 모두가 저의 어떤 측면들을 다 조금씩 그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설 속에서도 그 이 바셀린 부터에서는 그 전에 다른 책들에서는 연애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소설 속에 넣는 게 참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거여서 이렇게 못했는데, 이번 경우에 이제 바셀린 부터에서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서는 이제 쉽지 않게 좀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연애 이야기가 결국에는 그 시작조차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시작은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결국에 그 실패하고 마는 그런 어떤 연애 실패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실제로도 저도 좀 많이 그 실패를 많이 맛봤죠.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소설 쓰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만 연애 자체를 얼마나 쉽게 하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연애를 쉽지 않게 어떻게든 만들려고 했던, 아마 그런 것들이 연애를 어렵게 만든 어떤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재밌는 말씀인 것 같아요. 163쪽을 보면요.
내게 있어 글쓰기의 가장 큰 실질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자신이 쓰고 있는 글에 대한 흥미를 서서히 또는 급격히 잃게 되는 일이 너무도 빈번히 일어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글쓰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적인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영무 씨에게 글쓰기란 무엇인가요? 그 글을 쓰기 그 초기에는 오히려 그 문학에 대해서 그 굉장히 진지한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어떤 의미,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이제 삶에서 무의미가 크게 다가오니까 어떻게든 이제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갈수록 이제 그 삶 자체가 너무나 무의미한 궁극적으로 그러는 거를 이제 어떤 믿음처럼 이제 갖게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그래서 좀 더 가벼워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그런 어떤 무거운 방식으로 그 삶의 어떤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기보다는 그냥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저는 이제 언어 자체에 그런 어떤 욕망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언어 자체가 이렇게 스스로 유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언어의 욕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더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그냥 말을 갖고 하는 어떤 그런 장난, 유희 그런 것들에 더 갈수록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들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어느 날 한밤중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아직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겨있는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나는 내가 사는 집의 창가에 앉아 어떤 글을 쓰게 되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 나는 부엌 쪽 창밖에서 들려온 아주 작은 어떤 소리를 들었고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나는 어떤 생각에 소리가 들린 부엌으로 갔고 벽 뒤로 몸을 숨겼는데 누군가가 2층에 있는 내 방 창문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조금 후 그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 보였고 난 그가 놀라지 않도록 살며시 얼굴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내 얼굴을 본 그는 놀란 나머지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나로서는 그의 처지에 대해 염려할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의 불운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를 자아내게 해준 도둑으로서도 신통치 않아 보이는 어쩌면 도둑으로서 그날 첫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 그에게 앞으로 얼마간의 행운이 따르기를 바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어쩌면 나처럼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 밤에 하는 일을 택했을 수도 있는 그가 그날 새벽의 경험에 대해 너무 화는 내지는 말고 약간 스스로도 무안해하며 웃을 수 있기를 바랬다. 그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 내게 뭔가를 한 것처럼 내게 어떤 자극을 가한 것처럼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이 일깨워졌고 굳어진 몸이 어떤 어려운 동작들을 취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소설 바세린 붓다의 첫 장면에는 이제 도둑이 자신의 방으로 타고 들어오는데 도둑이 그 방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나를 발견하고 도둑이 놀라서 떨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예전에 정영무 씨 소설에서는 이런 유머러스한 장면이 전혀 없었죠. 정말 심각했었죠.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랬나요? 그
아주 초기작부터도 물론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때로는 이제 지나칠 정도로 무겁게 이제 접근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읽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하여간 저한테 아주 풀이 있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어떤 개구쟁이 같은 그런 데가 있고 그리고 글을 통해서 하여간 유머러스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넣으려고 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여러 소설들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일반 독자들한테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는 그런 면모들이 좀 더 많이 책 속에 소설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네. 정영문 씨의 추천 도서를 소개해드릴 순서입니다. 책 속의 책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영문 작가의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작가 올리버 섹스가 들려주는 아주 특별하고 매혹적인 섬 여행기, 생맹의 섬입니다. 유전적으로 완전 생맹들만 모여 사는 섬 핀지랩과 신경퇴행성 질환을 겪고 있는 괌 차모르족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의학적 보고와 함께 섬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가 흥미롭게 소개돼 있습니다. 이어서 고도를 기다리며로 잘 알려진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사뮤엘 베케트의 대표작 몰로입니다. 현대문학사에서 소설 작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이 책은 인간 삶의 부조리함과 자아탐구, 언어의 한계성과 글쓰기 자체의 문제들을 폭넓게 다룬 베케트의 3부작 중 하나인데요. 차별화된 자신의 문학 세계를 찾고자 한 저자와 이 책을 추천한 정영문 작가가 왠지 닮아있는 듯하죠. 다음은 미국 문학의 전설이 된 리처드 브라우티건의 대표작 미국의 송원학시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목가족 꿈을 찾아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미국 서부를 여행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물질 문명의 오염 속에서 유년 시절의 녹색의 꿈을 상실한 채 살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큰 깨달음을 준 책, 미국의 송원학시입니다. 끝으로 불안과 고독, 소외와 부조리를 문학의 테마로 삼아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손꼽히는 카프카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가 약혼녀 펠리체 바우어에게 보낸 편지들을 묶은 책, 카프카의 편지인데요. 총 545통의 편지와 엽서를 통해 작가의 삶과 문학, 그리고 그의 정신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영문 작가의 추천도서였습니다. 천상 글쟁이로밖에 살 수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발음하기 정말 힘든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주로 예전에는 영문이라는 이름을 영문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람들이 쓰는 걸 들었는데, 근데 하여간 영문이라는 이름이 영자가 헤엄칠 영자고 문자가 그를 문자여서 약간 좀 억지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글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글의 바다에서 아마 어쩌면 끝내 익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영문 씨와의 만남이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은요, 바셀린 붓다가 자신의 소설의 기원이다라고 말씀하신 데서 또 다른 희망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소설을 기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소설을 내놓으리라는 기대감이 또 하나 있고요. 여러 분 만났지만 그 수많은 만남 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재밌어진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전에 발표했었던 단편 소설이 제가 지금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등장했던 소설이 있어요. 네, 그 목표 지점을 넘지는 못하지만 그 선수의 그림자는 이미 그 목표 지점을 넘어서 저쪽 철조망 건너편에 가 있잖아요. 네, 어쩌면 정영무 씨의 문학이 지향하는 바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정영무 씨의 낭독을 청하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이 좁아 누군가가 옆으로 비켜줘야만 하는 길에서 상대가 길을 비켜주기를 바라며 서 있었는데 암소는 당황해하는 기색 없이 점잖고도 의젓하게 서 있었다. 암소인 그것은 배 아래쪽에 젖꼭지가 여러 개 있는 아주 큰 젖가슴이 달려있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암소 앞에서 약간 주눅이 들었고 내게 꼬리가 있다면 그 꼬리를 싹 내리는 것도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T.S. 엘리엇이 암소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어쩐지 그것이 너무도 납득이 되었는데 그가 어느 날 어쩌면 어린 시절 어떤 암소와의 사이에서 그 후로 그의 무의식에서 지어지지 않은 어떤 일을 겪어 그 후로 암소를 무서워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암소를 본 후로 혹은 암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한 후로 암소가 무서워졌는지 혹은 무서워하기로 그래서 세상에서 암소만큼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기로 했는지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이나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싹을 틔우듯 암소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과 전신에 뿌리를 내렸는지 궁금했지만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입센 역시 그러한 이유로 아주 작은 개에게도 공포를 느끼게 되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것이 암소이든 강아지든 옷장 속 옷걸이에 걸려있는 외투건 방바닥에 실이 길게 풀어져 있는 실뭉치건 수탉의 붉은 벼시건 죽은 어떤 생선의 눈이건 그 무엇이든 자신이 특별히 두려워하는 뭔가가 세상에 하나쯤 있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았다.